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바람 따라 여행 진행자 폴로입니다. 본 방송은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지역이나 명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즐겁고 알찬 여행이 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회상하며 즐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람세스 2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람세스 2세가 평생 사랑한 왕비 네페르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람세스 2세에게 네페르타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내용과 네페르타리의 무덤 내부의 벽화를 통해 우리 인류의 신앙의 원천이 된 이집트 신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 종교의 뿌리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부활의 관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도 이집트 신화가 그 뿌리이니 이집트 신화는 인류 문화의 원천 중 원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전문적이어서 이집트 전문가이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지난 시간에는 람세스 2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가 평생 사랑한 왕비 네페르타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람세스 2세가 수십 명의 아내를 뒀다면서요? 맞습니다. 90세 가까이 살면서 정말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많은 왕비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가장 화려한 무덤을 준비한 여인이 단 한 사람, 네페르타리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네페르타리는 왕의 뒤에 서는 왕비가 아니었거든요. 신전 벽화를 보면 그녀가 람세스 2세 없이 홀로 신드라퍼 서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박사님, 그게 특별한 건가요? 그럼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건 이 여인은 왕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신들과 대화할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가진 왕비였던 거죠. 그게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람세스 2세 시대에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이 카데슈 전투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히타이트 왕비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네페르타리였어요. 향수와 귀한 직물을 보내며 외교를 펼쳤죠. 네? 왕비가 직접 외교를요? 네, 람세스 2세가 그녀를 국가의 얼굴 중 하나로 완전히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근데 그의 사랑이 건축물로도 남아있다고요? 아, 네. 이집트 아수안에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신전, 아부신벨이 있어요. 람세스 2세의 신전 옆에 네페르타리 소신전이 있어요. 그 입구에 람세스 2세와 네페르타리가 같은 크기로 조각돼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조각의 크기는 곧 권력이었거든요. 이집트 여행할 때 아부신벨을 보셨어요? 네, 저도 가서 그 거대한 크기에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같은 크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것은 이 여인은 나와 동등한 존재다라는 선언이에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죠.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사님, 먼저 사자의 서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자에서는 이집트 정신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여기서 모든 서구 종교가 시작됐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사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죽음을 통과하기 위한 안내서예요. 네? 안내서라고요? 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사후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어떤 신을 만나게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어요. 네페르타리 무덤 벽화는 바로 이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 근데 이집트 신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역할로 보면 아주 단순해요. 아누비스는 사후 세계의 길잡이,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왕, 토트는 기록자,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보호와 애도의 여신이에요. 그럼 마하트는요? 어이쿠,
폴로 씨께서 마하트를 알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집트 신 중에 마하트는 좀 특별해요.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날개가 있는 여신이죠. 이 의미가 새가 날 때는 날개 양쪽이 균형을 잘 잡아야 잘 날아가잖아요. 마하트는 세 개가 균형과 조화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하트 자체가 진실, 질서, 정의 그 자체이거든요. 요즘 항공사 로고나 비행기에 마하트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공군의 표식도 사실 마하트를 나타낸 것이라고 봐요. 마하트는 단순한 여신이 아니라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는 원리 자체를 의미하죠. 아, 전 잘 몰랐는데 정말 중요한 신이었군요. 근데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는 원리라니요? 왠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게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것도, 나일강이 제때 버물람하는 것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도 모두 마하트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마하트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삶의 규칙이었던 거죠. 아, 그런데 네페르타리 무덤 한가운데 마하트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사자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심장의 저울인데요. 죽은 자의 심장을 마하트의 깃털과 저울에 올려놔요. 네페르타리의 심장과 마하트의 깃털을 비교하는 것이죠. 네? 그럼 심장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무겁다는 것은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했다고 보고 그 영혼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가벼우면, 즉 마하트에 따라 살았다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건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에서 중요한 건 권력도 부도 아니었어요. 네페르타리 무덤의 중심에 마하트가 그려진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 여인은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이 아니라 마하트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영원을 얻는다는 선언이죠. 오호, 그래서 벽화 속 네페르타리가 그렇게 당당한 거군요. 맞아요. 그녀는 신들 앞에서 게임도 하고 길도 걷고 말도 건네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 속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그려졌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합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페르타리와 신들을 노래한 곡을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돌 위에 잠들고 왕비들의 계곡 문이 열릴 때 빛을 잃지 않은 새 천년을 건너 벽 위에 남은 이름 네페르타리 왕의 곁이 아니라 왕과 나란히 사랑이자 정치였던 한 사람의 여인 나는 사라지지 않아 이름이 불리는 한 마트의 저울 위에 심장은 가볍고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길 오시리스의 등갈처럼 나는 서 있어 여러분 노래 즐겁게 잘 들으셨나요? 신비로운 몽환적인 리듬이 많이 나오네요. 노래 가사에 마하트의 신장이 나오네요. 그럼 다시 현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면서요? 안타깝게도 네페르타리는 람세스 2세 통치 25년 무렵 40세 정도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는 설이 있어요. 질병이나 출산 후 합병증으로 추정되죠. 사실 당시에는 40세도 젊은 나이는 아닌데 람세스 2세가 9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람세스보다 50년이나 일찍 사망했으니까요. 네페르타리가 사망한 이후에는 어땠어요? 람세스가 독수공방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람세스 2세는 다른 왕비들을 맞이했지만 네페르타리를 대신할 같은 자리의 여왕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어요. 외교 문서에서도 건축에서도 공식 기록에서도 그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죠. 어떤 기록에서는 네페르타리를 닮은 딸을 좋아했다는 설도 있어요. 당시에는 딸과 아버지가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네페르타리를 사랑하고 특별히 생각했다고 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덤을 만든 거군요. 맞아요. 왕비 중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준비했죠. 그리고 무덤 벽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네페르타리는 왕의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영원을 건너는 여왕이다 라고요. 정말 대단한 말이죠. 박사님, 벽화를 보다 보면 기둥 같은 게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그게 뭔가요? 오시리스의 등뼈가 자주 나온다던데요? 아, 중요한 질문입니다. 폴로 씨는 무덤 속을 찬찬히 관찰하셨군요. 그건 오시리스의 등뼈라고 합니다. 이집트어로 제드 기둥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네. 왜 등뼈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필이면 오시리스 등뼈라니 생소하네요. 이집트 신으로서 오시리스는 마하트 다음으로 중요한 신이에요. 오시리스는 동생 세티에게 죽임을 당해 조각난 몸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결합되어 사후세계의 왕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한마디로 부활의 신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개념이 저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리스 등뼈로 돌아가면 핵심은 이겁니다. 몸은 쓰러질 수 있지만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등뼈가 꼿꼿이 서 있으니 안정을 의미하고 오시리스의 거신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등뼈는 몸을 지탱하는 중심이죠. 이집트인에게 제드 기둥은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는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덤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집트인에게 무덤은 단순히 시신을 묻는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장소였어요. 네페르타리 무덤 곳곳의 제드 기둥은 이런 선언이죠. 이곳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리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마하트와도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죠. 제드 기둥은 마하트가 지켜질 때만 세워질 수 있어요. 이집트인에게 세상은 늘 혼돈으로 무너지려 하고 그때마다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게 신과 인간의 역할이었거든요. 오, 그럼 제드 기둥을 세운다는 건? 마하트가 회복되었다. 세계는 다시 바로 섰다는 의미죠. 그래서 왕의 즉위식이나 중요한 종교 의식에서도 제드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무덤 속에 오시리스 등뼈가 곳곳에 있다는 의미가 결국 네페르타리가 마하트의 질서 속에서 부활한다는 선언이네요. 폴로 씨, 훌륭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마하트에 어긋나지 않았고 그래서 오시리스처럼 다시 일어선다. 등뼈는 장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의 표식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찬사이죠. 아마 이런 찬사를 받은 여성은 이집트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찾기 힘들겠죠. 지금부터는 네페르타리의 이 무덤 자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무덤은 누가 발굴하고 발굴 후에도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고요? 네, 네페르타리 무덤은 1904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에르네스토 스키아파렐리가 처음 발굴했어요. 무덤을 처음 열었을 때 내부의 모습은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상태였어요. 발굴 당시 벽화는 당대 최고의 예술 수준을 보여주며 매우 선명했지만 무덤 자체는 고대에 이미 철저히 도굴된 상태였어요. 왕비의 화려한 부장품과 미라는 사라졌고 깨진 석관 조각과 가구 파편, 그리고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화된 무릎뼈 2개와 샌들 1켤레만이 남아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제가 본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군요. 그럼 복원을 한 것인가요? 네, 지금 상태의 무덤을 보면 상상이 안 가죠. 발견 당시 이미 벽화의 약 25%가 소실된 상태였어요. 무덤이 위치한 안반이 석회암인데 질이 좋지 않았고 바위 틈새로 스며든 염분이 결정화되면서 석고층을 밀어내 벽화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네, 1980년대 후반 게티 보존 연구소와 이집트 고고학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수리가 아닌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오, 대단하군요. 과학적 방식이라 함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네, 목표는 새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멈추는 것이었어요. 붓으로 다시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고해상도 스캔, 적외선 촬영, 안료의 화학 성분 분석을 했죠.
3000년 전 장인이 사용한 광물 안료를 원자 단위로 분석해서 색의 원형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염분을 제거하고 아크릴 수지 에멀전이나 석고를 주사기로 주입하여 벽화를 본래의 안반에 단단히 밀착시켰어요. 벽화 표면의 먼지는 직접 닦아내면 안료가 번질 수 있어 저압 공기총을 이용해 물리적 접촉 없이 날려보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네요. 과학과 기술과 정성이 고대 문명을 지켜냈군요. 근데 복원이 끝난 후 관람료가 엄청 비쌌다고 하던데요? 네, 1995년도에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을 허용했는데 하루에 150명으로 엄격히 제한되었고요. 관람료도 3,000달러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0만 원 정도인가요?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여전히 저렴하진 않아요.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이집트에 가시면 꼭 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2024년 3월부터 무기한 폐쇄가 되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운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근데 박사님이 직접 들어가 보셨을 때 어땠나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벽화의 색깔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도저히 3000년 전의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죠. 특히 천정의 푸른색과 노란색 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붉고 푸른 색채가 살아 숨쉬고 벽마다 이야기가 흘러넘쳤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쉽네요. 네, 저도 너무 감동했어요. 박사님, 무덤을 나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곳에는 왕권도 미라도 금도 없었어요. 대신 한 여인의 삶이 질서 있게 남아 있었죠. 요즘 현대에도 보기 힘든 주체적인 여성이 거기 있었어요. 사랑받았던 왕비이자 스스로 서 있던 인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마하트를 잃지 않았던 존재요. 하하, 네. 네페르타리가 3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네요. 네.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죽음은 끝이 아니다. 기억되는 한, 이야기되는 한,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람세스에게 가장 사랑받은 왕비이지만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영원을 그린 여왕, 네페르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 벽화를 통해 서구 종교의 기본이 된 이집트 신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박사님, 오늘 전문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라디오 방송 바람 따라 여행 진행자 폴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페르타리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으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이었어. 내 삶은 내가 정했지. They thought time would make me small, but I'm still standing tall. 나는 Nefertari, shining through eternity. Light as a feather, heart so free. Night is living in me. Nefertari, say my name, remember me. Not the past, not history. I'm alive in memory. Books of life, I knew the way. Words to speak, what to say. Doors of night, all